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30대 평범한 돌싱 남성입니다. 몇 년 전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죠. 결혼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던 그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랬던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며 누구보다 가족을 바라던 저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살이가 늘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저한테도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저와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무려 5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참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아끼며 연애 때부터 아내를 공주처럼 대해주었고 언제나 아내가 바라던 대로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5년이나 만났던 만큼 결혼은 당연하다 생각했고 저는 아내가 늘 바라던 대로 야경이 잘 보이는 호텔에서 명품 가방과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아내는 행복해 보였고 저도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에 행복했습니다. 그런 저희는 결혼을 한 뒤에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며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제가 누구보다 좋은 남편이 될 거라 말해주던 아내의 말대로 저는 결혼을 하고서도 늘 좋은 남편 노릇을 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가끔씩 아내의 과한 요구들이 제게는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결혼 후에도 연애 때처럼 아내에게 맞춰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결혼이라 생각했기에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아내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맞추고 배려하는 건 저 혼자였던 것 같지만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던 제게 다른 불만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주변에서 늘 남편 잘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아내는 저를 남들에게 데리고 다니며 자랑하기 바빴었죠. 제가 버겁다 생각했던 아내의 요구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동창 모임이나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꼭 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부부 동반이나 다른 집 남편도 오는 자리면 몰라도 제가 같이 하기 어려운 모임인데도 아내는 제가 꼭 친구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인사를 하기를 바랐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듯 제가 다른 지인들 앞에서 아내를 모임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러 가는 것을 바라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택시 타고 가면 안 될까? 데리러 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 이미 친구들한테 여보 온다고 다 말해놨단 말이야. 근데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급한 일이라서. 몰라. 데리러 올 때까지 안 나갈 거니까 나 여기 계속 두기 싫으면 어떻게든 와. 잘난 남편을 친구들에게 매번 보여주고 싶다던 아내는 그렇게 억지를 부렸고 그럼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를 데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다 보면 좋은 마음으로 하던 저도 피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아내는 저와 단둘이 신혼생활을 하는 게 좋다며 아이 계획도 미루었습니다. 원래 저희의 계획은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막상 2년이 지나고 보니 아내가 임신 생각이 없다며 말을 바꾸더군요. 우리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도 기다리시고 저번에는 장인어른도 말씀하시던데 어른들은 다들 걱정이신가 봐. 임신? 나는 지금 여보랑 이렇게 둘이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당장 아이 갖고 싶지 않아. 여보도 지금이 좋지 않아? 나랑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임신은 좀 더 미루자. 응? 얘기했던 것과 달라져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요구대로 임신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던 어머니께도
제 핑계를 대며 아내를 감싸주었죠. 심지어 장인 장모님께 철없다고 혼날까봐 무섭다는 아내 때문에 처가댁에도 제 핑계를 대었습니다. 너희들 아직 아이 소식 없어? 슬슬 갖는다 그러더니 왜 소식이 뜸해? 아, 사실 제가 좀 미루자고 그랬어요. 지금 회사 일로 제가 좀 바빠서 당장 아이를 갖기 힘들 것 같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김서방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너무 기다리게 하지는 말게. 요즘 사람들 생각은 알지만 그래도 늦게 임신하면 여자들만 고생이잖아. 하긴 뭐 김서방이 우리 딸한테 잘하는 건 다들 아니까 걱정은 안 되지만. 처갓집에서조차 아내 대신 제가 총대를 맬 만큼 제가 처가에 믿음직스러웠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처가댁에도 잘하던 저였으니까요. 좋은 것 있으면 늘 장인 장모님 챙겨드리고 큰아들 노릇을 하며 하나뿐인 처남에게도 아내의 동생이 아니라 진짜 제 친동생처럼 대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처갓집 식구들과도 한가족처럼 잘 지냈고 아내와도 아무 문제 없이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며 저와 아내 사이에도 끈끈한 믿음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회사에 있던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였죠. 당신 이거 뭐야? 나 몰래 바람 피고 있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설마 이 사진 보고 그러는 거야? 그건 그냥 거래처 직원이랑 밥 한 끼 한 것뿐이야. 심지어 단둘이 있던 것도 아니라고.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내 친구가 당신이 그 여자랑 노닥거리는 거 다 봤대. 한참 보는데도 다른 사람 같은 건 없었다던데? 이렇게 증거까지 눈앞에 있는데 발뺌할 거야? 아내가 불륜 증거라며 보여준 사진은 그냥 식당에서 찍은 별것 아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제 옆자리에 다른 여직원도 함께 있었는데 그 직원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저와 거래처 직원이 단둘이 있던 사진을 찍은 듯 했죠.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아내는 제가 그 거래처 직원에게 웃어줬다느니 몸짓이 심상치 않다느니 하며 저를 불륜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지도 않은 불륜을 저질렀다고 오해를 받으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때까지는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제게 그런 의심을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연애 시절부터 아내는 제게 의붓중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랑 말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며 꼬치꼬치 캐묻고 제가 밖에서 여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못마땅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를 하는구나 귀엽게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는데도 아내는 종종 그런 의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에는 대놓고 저더러 바람을 폈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별것도 아닌 사진을 보고 저를 의심한다는 게 저는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아니야. 정말 억울해. 내가 직접 얘기해 볼 테니까 그 친구 좀 바꿔줘. 어? 당신이 전화해서 뭐 하는데? 왜? 이제는 내 친구까지 꼬시려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나 진짜 아니라니까. 여보, 나를 왜 못 믿어? 어? 끝까지 아니라고 억울하다 말하는데도 이미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처갓집 식구들은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다는 거였죠. 평소 제게 믿음이 두터우신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런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셨습니다. 미안하네 김서방. 내 딸이지만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었어. 그 사진은 우리도 봤다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별것도 아닌 일로 분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얘는 우리가 잘 타일러서 돌려보낼 테니 자네도 너무 걱정하지 말게. 미안하네, 김서방. 장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시며 이혼하겠다며 처갓집으로 가출한 아내를 돌려보내주시겠다고 저를 안심까지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을 하고 주말이 지나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대체 처갓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를 믿어주신다던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저를 같이 의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자네를 믿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 딸도 나무라면서 사위 걱정을 했는데 자네 정말 최악이네. 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저 정말 맹세코 욕먹을 짓 한 건 없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하는 겁니다.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믿기는 뭘 믿어? 계속 그렇게 편령만 할 거면 이혼 소송하겠네. 며칠 사이에 갑자기 제게 마음을 돌리신 장인 장모님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잠시, 얼마 뒤 처남까지 저를 찾아와 제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매형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처남, 나 정말 아니야.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 내가 그럴 사람이야? 처남은 나 좀 믿어줘야지. 이제는 뻔뻔하게 잡아떼기까지 하네. 이미 다 듣고 왔는데 끝까지 발뺌하면 끝이야. 당신 변명 더 들을 생각 없고 나는 우리 가족이랑 우리 누나를 힘들게 한 당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처남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제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화를 내더니 심지어 형처럼 따르던 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처남은 학창시절 취미로 복싱까지 했던 탓에 저는 무차별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처남에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처남에게 얻어맞은 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는 사고를 당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병원에 있던 사이 처남과 아내가 제 회사까지 쫓아갔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일은 회사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고 저와 불륜관계라며 의심을 받던 거래처 여직원까지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불륜의 당사자로 지목된 그 거래처 직원은 심지어 결혼을 준비 중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치정소문에 엮이게 되었으니 그쪽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그 여직원이 저희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엄한 사람을 건드렸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할 거라고 말이죠. 아내는 그제서야 꼬리를 내렸고 결국 제가 그 여직원과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처남이 장인 장모님께 사실을 알리며 그제서야 장인 장모님은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오셔서 제게 사죄를 하셨습니다. 김서방, 미안하네.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대 말이야. 우리가 딸의 말만 믿고 자네를 오해했어. 아니, 우리는 걔가 그동안 자네가 워낙 수상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니 믿었지 뭔가. 자네가 일부러 아이도 안 가지려고 했었고 야근도 잦고 전화도 몰래 받고 그런다고 무조건 불륜이라 그러는 거야.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었네. 미안하네. 매형, 죄송해요. 누나 말만 듣고 그러는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오해 다 풀렸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오해를 풀었다고? 이미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귀하다 그러지만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못한 게 뭔데요? 아이를 내가 안 갖겠다고 했다고요? 애초에 임신하기 싫다고 한 게 그쪽 따님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그 집에서 큰아들 노릇하고 좋은 남편 노릇하며 다 참기만 했는데 그런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곤죽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나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고 다시 볼 생각도 없습니다. 바로 이혼할 거니까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처갓집 식구들까지 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면서 저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거든요. 내가 그동안 아내며 처갓집에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었는데 결국 저는 그 사람들한테 남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가족이었더라면 겨우 그런 사진 한 장과 한쪽 말만 믿고 사람을 모함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게는 아내의 행동이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뒤늦게 사죄를 한다 한들 저는 이제 그 사람과 더 이상 같이 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혼을 하겠다는 저의 말에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더러 이혼하자고 눈에 핏대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친구 말만 듣고 당신 오해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땐 나도 당신을 자꾸 의심하게 됐어. 당신이 너무 잘나서 당신이 나 같은 거 버릴지도 모른다 생각했나 봐. 정말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 이제 이혼하면 남인데 내가 그딴 사과 받아서 뭐해? 나 이제 당신 얼굴 볼 생각 없고 가증스러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합의 이혼해. 그나마 서로 피곤하기 싫어서 합의 이혼을 하자는 제 말에도 아내는 이혼을 못한다며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나 이혼 못해.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이혼을 못해? 못하면 소송으로 가야지. 근데 소송까지 가면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도 무사 못할 거야. 나 당신 동생 폭행으로 고소할 거고 당신 부모님한테 피해 보상할 거야. 죄 없는 사람 모함했으니 죗값을 치르셔야지. 그렇게 다 하고 당신이랑도 이혼 소송할 거야. 이혼 못 해준다고 해봤자 내가 고소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이혼 사유 당신한테 있잖아. 어때? 어디 갈 때까지 가볼까?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자기 밑으로 생각하며 콧대 높던 아내는 뒤늦게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무릎까지 꿇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저는 이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 처갓댁에 연락을 했고 결국 저는 처남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제게 유리하게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해간 집에 대한 재산 분할 같은 건 없이 아내가 몸만 나가는 걸로 말이죠.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저는 한 달도 안 되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을 한 지도 벌써 반년째.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직 상처가 모두 아물기는 어려운 일인지 저는 여전히 힘들어하면서도 혼자 지내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처와 오랜 시간 만난 만큼 제 인생에서 전처의 흔적을 지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시절부터 즐겨가던 맛집이며 카페며 모두 전처와 함께 다녔던 곳들 뿐인지라 저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군요. 사실 저도 늘 전처와 함께하는 게 익숙했고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될 줄 몰랐기에 이런 부작용이 있는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혼하면 인연 끊고 서로 잊고 잘 살아가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 너무 원망스럽고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했는데도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 속에는 여전히 저희의 추억들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제 눈에 비쳤던 전처의 모습은 악녀였지만 그 전까지는 분명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기억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전처를 제 인생에서 몰아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은데도 문득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오르고 꿈속에도 나타나곤 했으니까요. 정말 희한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저를 그렇게나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도 꿈속에서는 여전히 예전에 착하고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나오곤 하는 거였죠. 악에 받쳐 제게 소리를 지르고 나를 원망하던 그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는 채로 말이에요. 애써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집에만 있었는데도 어쩌다 전처 꿈을 꾸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꿈을 꿀 때면 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처에게 애증이 공존한다는 게 제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나약한 내가 또 바보같이 휘둘린다는 생각에 저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가끔씩은 미움이 먼저 잊혀지면 어쩌나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이혼할 당시에는 전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 원망도 몇 달 사이 덜해지는 걸 보니 이러다 시간이 지나면 미움이 먼저 지워져 그리움이 커지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 한 번 맺은 인연이라는 게 서류 한 장으로 쉽게 종결지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혼 도장을 찍은 뒤로도 저는 오랫동안 마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안 보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잊어지겠지, 생각조차 나지 않는 때가 오겠지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죠. 그랬던 어느 날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익숙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무시하려 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지하철 입구에 서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처였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런 전처의 마른 몸 위로 드러난 부른 배였죠. 누가 봐도 임신이라도 했을 법하다 생각할 배를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혼한 지 반년인데 저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구일지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괜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전처를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가뜩이나 하루빨리 잊고 싶어서 직장 말고는 나돌아다니지도 않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마주쳐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너무 추운 그 날씨가 제 발목을 잡았죠. 그날이 한겨울만 아니었더라면, 하필이면 한파특보만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모른 채 했을지 모릅니다. 그 여자의 부른 배를 보고도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 했겠죠. 하지만 그 추위에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새빨갛게 부르튼 전처의 볼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방향을 돌리려던 저는 저를 먼저 발견하고 다가오는 전처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처는 마치 그동안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보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순간 우리가 이혼을 한 게 아니었나 착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서로의 약지에 보이지 않는 반지가 우리 사이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던 저는 임신한 채로 한겨울 길 위에 서 있는 그녀의 사정을 들어봐 주려 했죠. 여보, 여보라니, 말 조심해.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내가 왜 여보야? 여기는 무슨 일이야? 설마 나 기다린 건 아니겠지? 그럼 나 좀 열받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있었던 거야. 그래? 근데 하필 내가 지내는 곳 근처네. 그래. 그렇다 치고 그럼 볼 일이라도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이러고 서 있어? 몸도 성치 않아 보이는데. 괜히 사람들 걱정시키거나 경찰분들 귀찮게 할 생각 말고 집에 돌아가. 부른 배로 추운 거리 돌아다니는 거 반길 사람 없으니까. 말을 너무 차갑게 하지 마. 나는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데 나 안 반가워? 우리가 다시 만나서 반가울 만한 사이인가? 당신이랑 나랑 지겹게 싸우고 헤어졌잖아. 내가 당신 식구들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한 거 잊었어? 그래도 반가운 건 반가운 거지. 그때도 말했지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나는 이혼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 그리워.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좀 말하지 마. 당신 같지 않아. 나 같은 게 뭔데? 바보 등신처럼 당신한테 휘둘리다가 처갓집 식구들한테 쓰레기 취급당하고 이혼하는 거? 그래, 나 이렇지 않아. 근데 당신한테는 이럴 거야. 당신이 아주 지긋지긋하거든. 여보, 제발 나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도 내가 춥고 불쌍해 보여서 말 거는 거잖아. 당신 마음 여린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당신은 원래 길에서 모르는 개가 이러고 있어도 관심 가지고 보듬을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길 가던 불쌍한 개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그럴 생각 없으니까 괜히 나한테 동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가서 당신 가족한테 부탁해. 누나 끔찍이 생각하는 동생한테 도와달라 하라고. 나 갈 곳이 없어. 친정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동생이고 부모님이고 다들 내가 정신 나갔다고 상종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 그걸 왜 나한테 말을 해? 갈 곳이 있던 없던 내가 상관할 일 아니잖아. 괜히 사람 눈에 띄어서 거슬리지 말고 제발 나랑 엮이지 마.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그새 까먹은 거야?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나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연락했었잖아.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나 너무 힘들어.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갈 곳도 없고 길은 너무 춥고 무서워. 부모님도 이제 나랑 안 보고 살겠다고 하시고 다들 나를 외면하는데 당신마저 그럴 거야? 제발. 내가 도움 부탁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제발 나랑 아기 좀 도와줘. 전처와 제가 부부가 맞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 여자는 제가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이 약해질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길 가던 모르던 걔도 불쌍하게 생각하던 저였는데 하물며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임신한 채로 한겨울에 길거리를 배회한다면 저는 그냥 두고 보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해도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결심하고 이혼을 했지만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구하는 전처를 모른 채 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아이를 무사히 낳을 때까지만 도와달라는 전처의 부탁으로 저는 무보증의 원룸 하나를 구해주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주칠 일이 없기를 바랬던 저는 최대한 저와 연고가 없는 곳으로 방을 잡아주게 되었죠.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근처에 잡아주지. 그러다 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이마저도 없을 줄 알아. 당신 진짜 염치 없어? 어떻게 나한테 계속 도움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 이거 내 전처 돕는 거 아니야. 그냥 불이웃 돕는 거야. 그러니까 괜한 의미 부여하지 말고 더 이상 나한테 매달릴 생각도 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전처에게 사람된 도의를 보였습니다. 저와 다시 잘해보고 싶어하는 전처를 도와주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사람인 이상 임산부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그 와중에 저는 혹시라도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야 하나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전처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내 아이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필 이혼한 지 반년이 안 된 시기였기에 어쩌면 내 아이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비슷한 시기에 남자가 있었다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제발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랐던 저는 혹시나 제 생각이 사실이 될까 싶어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더 같이 있다가는 그 여자한테 말려버리겠다 싶었던 저는 전처에게 방만 얻어준 채 서둘러 원룸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혹시 몰라 원룸 주인에게는 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말이에요. 혹시
저 집 세입자한테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겠어요? 가족이에요? 남편?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 돕는 건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설마 무슨 일은 없겠지만 알고 있으면 좋지. 예,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철을 멀리 원룸에 넣어놓고 나온 저는 혹시나 그 여자가 나를 뒤따라올까 싶어 몇 번이고 뒤를 확인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긴장이 탁 풀리며 내가 방금까지 전처와 있다 왔다는 게 실감이 났죠. 사실 몇 달 만에 마주친 전처의 모습이나 전처의 임신까지 모두 비현실적인 상황이었기에 저는 혹시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도 해봤었거든요. 통장에서 빠져나간 몇 달치 월세를 보면 꿈은 아닌 게 확실했지만 저는 여전히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닌지 차라리 경찰을 불렀어야 하는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저도 최소한의 도리만 했으니 앞으로 더 엮이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일로 전처가 또다시 미련을 가지면 어쩌나 걱정은 했지만 다행히도 전처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하긴 애초에 바뀐 내 전화번호도 모를 텐데 내가 괜히 걱정을 했나 싶었죠. 만약 번호를 알았더라도 그 여자는 이제 곧 엄마가 될 테니 정신 차리고 잘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전처가 제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그때가 아마 3달째 집세를 내고 얼마 지난 뒤였을 거예요. 여보, 나야. 뭐야? 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한 거야? 집주인 사장님한테 여쭤봤어. 당신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 뭐? 나는 듣고 싶은 말 없는데. 내가 더 이상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자꾸 이런 식이면 나 당신 도와준 거 후회할 거야. 그리고 당장이라도 지내는 방 빼버리고 그냥 시설에 보내버릴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꼭 해야 하는 말이야. 당신이 꼭 들어야 한다고. 당신은 내가 누구 애를 임신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먼저 물어봐 줄 거라 기대했는데 끝까지 말이 없더라? 누구 아이일지 예상도 안 돼? 설마 했던 걱정이 현실이 되려고 그러는지 전처의 입에서 기어이 아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아이일 거라 믿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처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당신이 임신한 걸 내가 궁금해해야 하나? 설마 그 애가 내 애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지? 내 기억에는 이혼하기 직전에도 그런 일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 피임약 열심히 먹지 않았어? 결혼 생활 할 동안에는 아예 안 갖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혼하고서 갑자기 애가 생기네? 글쎄, 이제는 그 애가 내 애가 맞던 아니던 나는 관심 없어. 내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알아. 나야 원망스럽고 싫겠지만 그래도 아이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나도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잘 알아서 그동안 말 못한 거야. 이혼까지 한 마당에 애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봐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서라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 너무 힘들고 혼자는 무리야. 오갈 곳도 없는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여보는 우리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애라고 하지 마. 그게 우리 애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 아이를 가지겠어? 이 아이 당신 아이 맞아. 뭐? 내 아이가 맞다고? 나더러 그 말을 쉽게 믿으라는 소리야? 못 믿어도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해 해. 뱃속의 아이 당신 아이 맞아. 우리 애 맞다고. 이제 출산까지 4달 남았어. 날짜 계산 되지 않아? 애초에 이혼하기 전에 생긴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아이라는 거야? 전처는
반년 전 이혼하기 직전 임신한 아이가 맞다며 제게 울부짖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우는 걸 보니 순간 그 말이 진심인가 싶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여자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령 진짜라고 해도 전처와 재결합할 생각도 없었고요. 아이를 생각해봐. 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하지 않아? 당신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아이한테는 아빠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제발 아이를 생각해줘. 글쎄, 내가 당신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을 하지? 당신은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했던 사람이야. 어차피 유전자 검사 해봐야 하는 거고 그 애가 설령 내 애라고 해도 나는 당신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양육권을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야지. 단호한 저의 말에 전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전화를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기빨리는 통화를 나눈 저도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아닐 거라 믿고는 싶지만 설마 전처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전처 말대로 전처와 다시 재결합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아버지로서 책임은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전처와 어쩔 수 없이 계속 보고 살아야 할 거고 아이가 우리가 떨어져 지내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되었어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제게는 끔찍한 상황이었죠. 아이를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전처 이야기를 못 믿는다 생각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99가지 의심이 있는데도 만에 하나 정말 내 애가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생각에 저는 전처를 마냥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아이에게 소홀했던 저는 후회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전처에게 다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저번에 통화로 기세가 수그러들었는지 간절히 부탁을 하더군요. 이제 곧 출산이 코앞인데 출산하는 것만이라도 도와달라고 말이죠. 다른 건 더 안 바랄게. 어차피 애는 나 혼자 낳을 거야. 그래도 그 앞까지 같이 가줄 수는 있잖아. 아이 봐달라고도 안 할게. 어? 그냥 차라리 가족들한테 연락하지 그래. 연 끊자고 하셨어도 자기 손주 미워하실 분들은 아닐 텐데. 이미 알고 계셔. 근데 이제는 나랑 엮이기 싫다고 해. 내가 당신이랑 그렇게 이혼하고서 우리 가족들 다 나를 쓰레기 취급하거든. 뱃속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것도 안 믿으셔. 당신같이 좋은 사람 모함해서 고통 줬으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못 믿으시겠다 이거지. 그 말에 제가 조금 죄책감을 느꼈다면 웃긴 일이겠죠? 그리고 얼마 뒤 전처는 진통이 시작되었다며 제게 전화를 했고 저는 결국 전처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전처는 제게 계속 재결합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제 곧 태어날 아이한테 아빠 안 만들어줄 거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합치자. 어? 아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아직 덜한 모양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출산 잘할 생각이나 해. 나는 앞에 데려다만 주고 나올 거니까. 정말 같이 안 들어가려고?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애초에 그러기로 했잖아. 나한테 더 바라지 마. 그렇게 병원에 무사히 도착한 저는 전처를 병원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축받으며 들어가는 전처는 여전히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 눈빛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차를 돌려 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5분쯤 갔을까요? 신호에 걸려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집으로 가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지
정말 전처를 그렇게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또 괜한 연민과 걱정에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고민하던 저는 미련하게도 다시 전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처와 재결합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혼자 출산을 해야 하는 그 여자가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 출산을 무사히 하는 걸 확인하고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간 저는 그 자리에서 의료진들과 실랑이 하는 전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진통이 심하다며 간호사에게 부축까지 받아 침대에 누워가는 걸 봤는데 당장이라도 출산을 할 것처럼 하던 전처가 자리에서 펄쩍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전처의 배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곧 출산을 앞둔 여자라 생각되지 못할 만큼 홀쭉한 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입원만 좀 시켜달라니까? 내가 돈 주고 입원하겠다고. 산모도 아니신 분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애 낳았다고 하고 좀 입원만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들 유도리가 없어? 돈 준다고, 돈! 간호사 몇 명과 대치하듯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전처는 한참 만에야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전처에게 다가가 무슨 상황인지 물을 수밖에 없었죠. 애는 벌써 낳은 거야? 참 빠르네. 한 10분 만에 애를 낳은 건가? 전처는 떨리는 동공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그 여자는 있지도 않은 아이까지 만들어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만에 하나를 걱정했던 제가 머저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닐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임신 자체가 가짜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임신을 한 것도 아니면서 불쌍한 척하고 가련한 척하며 사람을 놀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잠시나마 예정에 그 여자를 동정하고 제 사비를 털어 방까지 얻어주었는데 말입니다.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여러 번 때릴 수도 있는 건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분 보호자세요? 그럼 저희 대신 좀 데려가 주세요. 산모 아니면 입원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자꾸 억지로 입원을 시켜달라 그러셔서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부르세요. 예? 부르시라고요, 경찰. 저 여기 이 사람 보호자 아니에요. 진짜 보호자들 불러드릴 테니까 경찰부터 부르세요. 이 여자 거짓말쟁이의 제정신 아니라서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제 말에 당황하던 간호사들은 결국 경찰을 불렀고 저는 처갓댁에 연락을 해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10달 만에 제 전화를 받게 된 장인어른도 당황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셨죠. 김서방, 자네가 웬일인가? 여기 따님이 가짜 임산부 소동을 벌여서 병원이에요. 곧 경찰들 올 거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데려가셔야 할 겁니다. 뭐? 우리 딸이 거기에 있다고? 아니, 걔가 김서방을 찾아간 거야? 예. 저한테 찾아와서는 제 애를 임신했다고 재결합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결국 임신도 가짜였네요. 대체 따님 간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저 정말 곤란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내기 전에 제발 따님 간수 좀 잘해주세요. 괜히 남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 그렇게 전처의 가족에게 연락을 한 저는 그쪽에서 다시는 그 여자가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하기로 다짐을 받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는 걸 듣고 있던 전처는 끝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거짓말해서 미안해.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냐고. 이렇게라도 해서 당신을 돌려받고 싶었어. 여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지 못하잖아. 제발 나 좀 받아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그래,
나 매정하지 못했지. 근데 그렇던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너야. 사실 나도 이혼하고 꽤 힘들었거든? 괜히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문득 보고 싶기도 했는데 덕분에 이제는 다시는 그럴 일이 없게 됐다. 네가 밑바닥을 보여주는 걸로 모자라 이딴 짓까지 한 걸 보고도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연민을 가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할게. 아주 없던 전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줘서.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진짜 고소해버리기로 했으니까. 남은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나 찾아오지 마. 어차피 앞으로 다시는 상종도 안 할 거지만. 고맙다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인연을 단번에 잘라내는 게 제게는 너무 버거웠으니까요. 미우면서도 좋은 추억을 떠올리던 제 자신이 바보 같기도 했죠. 그래서 다 잊혀지려면 오래 걸리겠다 싶어 속이 쓰렸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까지 벌인 걸 보니 정말 없던 전까지 사라지며 그리워했던 추억마저 싹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덕분인지 이제는 그 여자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날 지경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남은 미련마저 앗아가 준 전처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잊고 새 출발할 자신이 생겼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정말 다시는 전처에 대한 꿈도 그리움도 없이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전처가 불쌍해서 월세까지 내주었던 걸 생각하면 그 돈이 아까워서 피눈물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차라리 돈을 태우면 태웠지 그런 여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열받는 생각이 들 때는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어느새 그 여자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랑도 시작하게 되었죠.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처와 지내던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을 느낀다는 걸 보면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듭니다.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는 이혼으로 무척 힘들었던 저였지만 그런 일로 좌절하고 있기에는 아직 남은 인생이 길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